시작하겠습니다. 그 교육과정 세우시는 건 이따가 또 쉬는 시간에 하시고요.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은 이건 아직 안 받으셨나요? 근데 보시긴 다 보셨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제 바로 본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기에 9월, 10월에 이렇게 암기 과정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해보는 거긴 한데 이제 시험이 좀 이제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뒤로 시험 그 시기가 좀 늦춰지면서 기간이 좀 이제 좀 남은 기간이 그래도 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모의고사를 해서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요약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단기로 6주 코스로 해서 한번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그동안 뭐 문제풀이 할 때에도 그렇고 뭐 기본 이론은 마찬가지고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좀 더 잘 하시라고 여러 가지 설명을 또 해드리고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잘 해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오신 걸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좀 봐야 되는 그런 개념들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해서 최대한 좀 빠르고 진도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셨지만,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오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을 하려면 여러분들도 이제 수업하는 동안 그냥 이제 약간 수동적으로 제가 하는 말을 그냥 들으시기보다는 계속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계속 암기하시면서 보셔야 훨씬 더 이제 알차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시간 다루게 되는 그런 내용은 최대한 물론 이제 뭐 지역적인 내용이나 좀 새로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뤄지기도 하죠. 그런 걸로 난이도가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말 대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 위주로 시험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출 문제랑 그러니까 최근까지 있었던 기출 문제,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그 다음에 또 이 9월, 8월 이쯤에 좀 나온 책들이 좀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책들이 좀 있는데 그런 새로운 책 이렇게 세 가지를 봐서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되는 것을 추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양이 많아지면 또 부담이 되고 괜히 불안해지시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많이 근데 또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해도 양은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최대한 쓸데없다거나 아니면 좀 너무 지엽적이라는 것을 좀 배제한 다음에 이건 꼭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그냥 비워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좀 이런 자료를 나눠드리는 형식은 좀 영역마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는 개별화 통합 평가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뭐 기입형처럼 빈칸 채우기나 이런 것들로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내용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기입형으로 빈칸 채우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문제 안에 단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좀 찍어서 맞추기도 쉽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첫 주에 보게 되는 개별화나 통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논술로 쓰실 경우도 많을 그런 주제들이 많고 또 뭐 교식 논술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단서 없이도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아예 다 비워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진도랑 그런 영역이랑 내용에 따라서 나눠드리는 자료의 형식은 달라질 거고 그리고 이제 첫 주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부담이 좀 덜 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새로운 책이나 이런 것들이 딱히 뭐 추가적으로 볼 내용들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지적장애, 그 다음에 자폐, 그 다음에 시각장애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박수진 선생님 책 3판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뭐 그런 몇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영역에 해당될 때 제가 이제 뭐 바뀐 부분이 있거나 새롭게 추가된 게 있으면 그거는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도록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이렇게 특수교육학에 대한 내용을 영역별로 빠르게 간단하게 이제 볼 거고 그리고 교육 과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시간 배분을 좀 다르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등이랑 중등이랑 겹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뭐 간단하게 하게 되긴 하겠지만 이제 매주 교육 과정도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암기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잘 점수를 딸 수 없잖아요. 지금의 그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도 이 진도에 따라서 정말 확실하게 암기를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셨겠지만 좀 더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도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냥 제가 뭐 적어드리고 말하고 이런 걸 그대로 받아 적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어떻게 그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신경을 쓰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간도 많이 없고 하니까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별화 교육이랑 통합 교육이랑 평가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별화, 통합 이 부분은 이제 항상 앞부분에 제가 이제 하는데 크게 기출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크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평가, 특수교육 평가 같은 경우는 오늘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이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때에도 특수교육 평가 같은 경우는 강론서나 개론서에 보면은 이제 그 평가 도구에 대한 결과지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봐두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주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능검사의 결과,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능검사라던가, 아니면 뭐 행동검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지를 주고, 이제 간단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던가, 그 안에 적용된 개념을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모든 자료나 예시나 그래프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거나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때 평가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점점 그런 실제적인 자료랑 같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1페이지에 보시면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 뭐 개별화 교육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기출에서 나오는 부분은 거의 다 법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법이랑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이런 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보면 교육 목표를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개별화 교육계획이랑 관련을 해서 보자면 이제 목표 개발이랑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 좀 챙겨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거 요거는 너무 이거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체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쯤은 이제 법도 어느 정도 한 몇 %나 돼야 될까요? 한 80% 정도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되셨어야 하겠죠. 혹시나 안 되셨더라도 불안해하시지 말고 이제 앞으로 하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가장 먼저 이제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서 학교에 배치가 되면 개별화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법이랑 상관없이 이제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 개별화 교육의 대상은 그 학생이 어떤 상황에 배치가 되든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면 전부 다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학생이 완전 통합되어서 통합학급에 있든 특수학급에 있든 특수학교에 있든 개별화 교육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데, 그러면 개별화 교육을 이제 실시하도록 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뭘 구성해야 되죠? 팀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팀을 구성하나요? 각급 학교의 장이 팀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의 장은 이제 그 시기가 언제로부터 얼마 이내에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말도 이제 좀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야 되죠. 팀은 개별화 교육 계획은 1년에 몇 번 세우죠? 2번이지만 팀은 그냥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도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 그렇죠? 그래서 팀은 학기 초에 해서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팀을 구성합니다. 팀 구성원으로는 이제 그 특수교육 대상자의 적합한 교육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구성원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팀 구성원으로 나열하고 있죠? 이제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호자, 그 다음 특수교육 교원, 그 다음 일반교육 교원, 그 다음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그 다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근데 이 안에는 이제 훨씬 더 많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법에서 명시하기로는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그런 구성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팀을 구성했으면 팀에서 해야 되는 건 가장 먼저 뭘 작성해야 되나요? IEP를 작성해야 되죠? 얼마 이내에? 언제로부터?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팀은 매 학년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그 다음에 IEP, 개별화 교육 계획은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학을 가게 되거나 진학을 하게 되면, 그쵸? 전학으로 다른 학교로 가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른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어디 학교는 어디 학교에 전출 학교는, 그러니까 학생이 나가게 되는 학교는 전입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학교에 며칠 이내, 14일 이내에 무엇 한다고 되어 있죠? 송부. 이런 거도 뭐 별건 아니지만 법은 정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아셔야 되니까 그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EP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법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개별화 교육 계획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무엇? 인적 사항과 그 다음에 무엇에 필요한?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영역에 대해서 IEP를 다 작성할 필요가 없고 이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에 무엇? 현재 학습 수행 수준. 이것도 되게 쉬운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맨날 보는 그런 되게 흔하게 접하게 되는 그런 용어인데 또 만약에 이걸 시험 때 써야 되면 현행 수준인지 무슨 현재 수행 수준인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순간적으로 헷갈리기 시작하면 괜히 불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거 하나하나도 정말 우리가 자동화된다고 하죠. 완전 학습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아는 것도 또 보고 하셔야 돼요.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그 다음 교육 목표, 그 다음 교육 내용, 그 다음 내용을 어떻게 할지 교육 방법. 교육을 다 했으니까 뭐 해야 되죠? 평가 계획 및 마지막으로 뭐죠?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그래서 이것도 인적사항, 현재 학습 수행 수준, 목표 내용, 방법, 평가 계획, 관련 서비스 이렇게 7가지의 내용이 구성 요소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시는 그런 뭐 요령 중에 하나죠. IEP의 내용으로는 법에서 몇 가지를 제시했다? 7가지를 제시했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걸 계속 나열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라고 했으니까 이 학생에게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특수교육 교원이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은, 업무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팀을 구성하고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송부하는 IEP랑, 그러니까 개별화 교육이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각의 업무를 무엇하죠? 지원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IEP랑 관련을 해서는 이제 특수교육 교원이 이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별화 교육이랑 관련된 각 업무를 지원 및 조정한다. 이런 말들도 이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EP에 대해서 이제 평가,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한 평가 및 결과 통보에 대한 내용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평가의 실시와 결과 통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각급 학교회장이 그에 대한 이제 책임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얼마마다? 매 학기마다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른 이제 무엇을 실시하나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업 성취도 평가. 그래서 이 개별화 교육 계획을 이렇게 세웠고 그거에 따라서 얘가 얼마나 성취를 했느냐라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통보할 수 있을까요?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해서 보실 때는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되 워낙 이거는 뭐 개별화 교육 계획하실 때 워낙 많이 보시니까 정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이제 법령 해설이나 기타 설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면 뭐 잘 아시죠? 이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교원이 없는 이제 일반 학교에 배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근 학교의 특수교사나 특수교육 지원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사항들도 같이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적 근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목표에 대한 것, 두 번째 내용 보시면 교육 목표 개발 방법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얘네는 개별화 교육에 대한 그런 지침이 제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죠.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자체가 뭐 시험으로 아직 다뤄진 건 아닌데 목표에 대해서 이제 특히 유아특수 뭐 기출에서도 그렇고 목표 자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목표를 서술할 때 들어가야 되는 구성 요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뤄졌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개별화 교육에서는 IEP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업이고 그 안에서 목표를 잘 써야 내용도 잘 정해지고 방법도 정해지고 평가도 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이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 목표를 개발하는 방법 3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에 따라 목표 개발의 방법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냐면 우리가 지도하려고 하는 그 교육의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방법이 이제 2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3가지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3가지로 구분하는 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위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수학 교과인지 아니면은 뭐 어휘를 다루고 있는 그런 국어과의 내용인지 과학인지 뭐 이런 그런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주제 이런 거에 따라서 목표를 개발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여서 제시가 되는 방식이 목표를 개발하려면 우리가 이제 IEP 같은 경우는 특히 크게 무슨 목표로 구분이 되죠?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기 목표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하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기 목표 1, 2, 3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보통 하게 되는데 그 단기 목표를 구성하는 방식이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기 목표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군집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차적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계적인 분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위계적. 그래서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어휘력 국어과의 어떤 어휘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을 정리해보자 라고 해서 학교에서 쓰는 어휘 뭐 아니면은 슈퍼마켓에서 쓰는 어휘, 그다음 병원에서 쓰는 어휘 이런 식으로 그 주제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분석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군집 분석에 따라서 장단기 목표가 결정이 된다면 장기 목표는 예를 들어서 생활 주변에 있는 우리 뭐 자주 쓰는 어휘를 알아보는 것이라면 뭐 가는 예를 들어서 단기 목표 가는 학교에서 쓰는 어휘 나는 뭐 마트에서 쓰는 어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단기 목표들은 이 장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단기 목표를 성취하는 것의 순서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요? 중요하지 않죠. 그냥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될 뿐이지 부분에 하나하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 게 바로 군집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 분석에 따라서 목표를 개발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어휘라던가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개념.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순서나 수준, 차이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바로 군집 분석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적인 것과 위계적인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절차는 말 그대로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위계는 뭐에 따른 위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준. 아시겠죠? 그래서 절차적인 분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들어갈 수가 있냐면 신체적인 활동, 운동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줄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손 씻기를 한다던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될 때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손 씻기를 가장 이제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손을 씻을 때 가장 먼저 뭐 세면대 앞에 서서 비누를 짚고 비누칠을 하고 뭐 물을 틀고 뭐 이런 식의 순서가 있죠. 그런 순서들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방식이 절차적인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 1, 2, 3이 있으면 이 절차적 분석에 따라서 장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단기 목표 1, 2, 3을 차례대로 성취를 해야만 장기 목표가 이제 성취가 되는 방식이 바로 절차적인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위계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건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이제 수학과가 될 수가 있겠는데 위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주제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덧셈이랑 뺄셈 이러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위 수준을 먼저 학습한 다음에 이 상위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위계적인 분석을 한다고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이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좋은 여기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실 때 좋은 방식은, 예를 들어서 손 씻기를 예를 들어서 5단계로 이제 우리가 설정을 했어요. 근데 손 씻기가 3단계에 있는 손 씻기 활동이 5단계보다 더 어렵다, 쉽다 이런 걸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순서일 뿐이죠. 그런 건 이제 절차적인 분석에 들어가고 수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게 바로 위계적인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간단하게 이해만 하셔도 뭐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목표랑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최근에 더 다뤄져서 이제 혹시나 하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니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한 개별화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은 가장 이제 다뤄지는 내용으로 많은 내용이 바로 이제 이 법에 대한 것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좀 더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통합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게 통합교육 하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출을 다시 한번 봐도 나오는 주제는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통합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나왔던 것들이 좀 더 다양하게 자세하게 또는 뭐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답이나 생각해야 되는 개념은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통합교육은 이제 정말 중요한 게 교수적 수정, 그 다음에 협력에 대한 것. 그래서 교수적 수정이랑 협력, 그 다음에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고, 통합교육 환경에서 활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무슨 전략들, 예를 들면 뭐 또래 교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통합교육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1차 그 서답형에서 뿐만 아니라 교직 논술 쓰실 때, 그 다음에 뭐 중등 같은 경우는 논술을 쓸 때에도 또 주제가 될 수가 있겠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할 때까지 통합교육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런 개념이나 내용은 쓰면서,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도 그렇고 서술로도 그렇고 또 말로 할 때도 그렇고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죠.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잘 봐주시고, 이제 실제 서답형에서 우리가 1차에서 시험으로 볼 때 꼭 보셔야 되는 게 교수적 수정, 그 다음에 협력. 협력도 교사의 협력과 학생들의 협력이 있죠. 교사들의 협력은 뭐가 있을까요? 협력, 교수, 그 다음에 학생들은 협동학습, 또래 교수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교수적 수정의 개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주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계속 쓰면서 공부하시죠. 이제 무조건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눈으로 공부하시고 그냥 보고 듣고 너무 잘 아는 거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절대 모든 내용을 아무리 아는 것이라도 100번을 알고 100번을 들었어도 또 써보시고 하셔야 이제 시험 상황에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잘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써보시고, 교수적 수정의 개념 정의를 하는 건데, 요거도 이제 워낙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수적 수정은 우선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교수적 수정을 정의할 때 들어가는 키워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정의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교수적 수정은 어떤 환경에서 하는 것일까요? 통합학급 환경에서, 그렇죠? 그래서 통합학급 환경에서, 그 말은 뭐 이제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지만 통합학급 환경에서 장애 학생이 어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일반 학급에, 일반 교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학급 또는 통합학급이라고 해도 되겠죠. 학급 수업에 참여하는 무엇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는 건가요? 수업에 참여하는 양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더 많이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실제로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애 학생이 일반 학급 수업에 참여하는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정과 조정들을 모두 포함하는 게 이제 교수적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적 수정은 이제 정의를 할 때에는 5가지의 유형을 다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수 환경의 수정, 또 뭐 있죠? 교수적 집단화, 교수 내용, 교수 방법, 평가.
그렇게 5가지는 뭐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도 이제 너무나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수적 수정이랑 최근에 특히나 또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보편적 학습 설계. 그래서 이 2가지는 이제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보편적 학습 설계랑 교수적 수정의 공통점. 둘 다 통합을 위해서 학생이 둘 다 통합 학급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시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보편적 학습 설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처음부터, 사전에, 사후에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그 다음에 뭐 애초에, 뭐 그런 말들, 그런 게 항상 빠지지 않죠. 그래서 보편적 학습 설계를 만약에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실제로 다 하는 건 사실 되게 힘들지만 보편적 학습 설계를 예를 들어서 정말 제대로 잘 해두었다면 교수적 수정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후에 뭔가를 수정하고 바꿀 필요가 없게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에 교육과정을 만든다거나 환경을 만든다거나 하는 게 보편적 학습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편적 학습 설계를 최근에는 왜냐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편적 학습 설계를 모두 다 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교수적 수정이 현장에서는 아마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되고 있겠지만 이제 교수적 수정보다는 보편적 학습 설계가 가능하다면 그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나중에 또 바꾸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편적 학습 설계에 대한 게 훨씬 더 또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거 분명하게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적 수정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뭐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 무슨 표현으로든 중요한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래 보시면 단계가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뭐 객관식일 때부터 나왔었고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단계는 모든 영역에서 이런 공통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단계나 절차는 꼭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은 주관식에서 문제 내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 7단계 이거는 잘 아시죠? 그래서 안 써드려도 되겠죠? 첫 번째 단계 뭘까요? 가장 먼저 뭘 검토해야 될까요? IP, 장애 학생의 장단기 개별화 교육계획 장단기 목표를 검토한다. 가장 먼저.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교과를, 일반 교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급 수업에 있는 여러 교과 중에서 무슨 교과에 대해서 교수적 수정을 할지 일반 교과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뭐 해야 될까요? 정보 수집을 하는데 뭐에 대한 정보 수집? 일반 학급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포괄적으로 그 학급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수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째 또 뭔가 정보 수집과 비슷한 의미의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다. 뭘까요? 우리가 선택한 이 교과 수업 시간에 장애 학생이 어떤 행동과 어떤 학업 성취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평가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정보 수집을 하는 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과학에 대해서 했다면 과학 수업 시간에 장애 학생이 그 학급에서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어느 정도로 이제 난이도를 조정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업 수행과 행동의 평가를 한다. 이런 말들도 절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특히나 이런 교수적 수정 절차 이런 거 책마다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거의 그런 건 이제 용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5단계에 이 교과가 이제 있으면 우리는 학생의 IEP 목표를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 교과를 선택했으니까 또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 교과의 단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과학이면 과학의 이번 학기의 단원들을 이제 쭉 그 윤곽을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런 여러 정보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그런 이 학생에게 이 과학 시간에 이제 적용하게 될 그런 목표의 윤곽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단계로 가면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교수적 수정의 그런 구체적인 유형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단계에서 고려하게 되는 5가지 유형이 우리가 좀 전에도 확인해 봤지만 교수적 환경, 그 다음에 교수 환경, 그 다음에 교수적 집단화, 교수 내용, 교수 방법, 그 다음에 평가 방법. 그래서 실제 또 시험에서는 이 단계 자체도 물론 이제 다뤄질 수가 있겠지만 이 5가지 유형에 따른 여러 가지 개념들이 예시들 아니면은 뭐 개념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시험 문제로 다뤄질 수가 있죠.
자, 교수 환경의 수정은 크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슨 환경, 무슨 환경? 물리적인 환경도 있고 사회적인 환경도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환경은 말 그대로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 말 그대로 무슨 뭐 조명도 좋고 자리 배치도 좋고 소음도 좋고 이런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는 거고, 사회적인 환경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수적 집단화 같은 경우는 집단화에도 모든 유형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전체 수업을 하는 것에서부터 1대1 개별화 수업을 하는 데까지 포함되는 여러 가지 집단화, 뭐 또래 교수를 하는 것이라던가 협동학습을 하는 것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1대1로 짝을 지어주는 것이라던가 개별적으로 이제 교수를 하는 것이라던가 이런 게 모두 들어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이랑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간혹 이제 이게 내용이 뭔지 방법이 뭔지 간혹 이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내용은 말 그대로 그 내용 자체죠. 교과의 내용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수정한다는 말은 뭘 수정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까요? 그 내용의 목표 또는 그 내용의 난이도 같은 것들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수정할 때는 보통 더 쉽게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너무 이론적이면 활동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교수 내용의 수정이고, 방법은 뭐냐면 방법은 다시 그 안에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죠. 뭐뭐뭐 들어가죠? 활동, 전략, 자료가 들어갈 수 있죠. 그죠? 활동, 전략, 자료가 방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는 건데, 활동이랑 전략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활동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될까요? 활동은 누가 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교수 활동의 수정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실제로 하게 되는 그런 활동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략은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 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들이 많죠. 그래서 이 전략 안에는 또 뭐 무수히 많은 전략들이 다 들어갑니다만, 이제 크게 좀 이해를 하자면 활동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고, 교수 전략은 교사가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수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수 자료는 시각, 청각, 촉각 이런 식으로 이제 감각적인 어떤 자료뿐만 아니라 공학 자료 등등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모두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의 수정은 이제 이 부분에 평가 방법의 수정에 해당되는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특수교육 평가에서 다루는 내용이랑도 같이 공통적으로 다뤄지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시험 문제로 다뤄지죠. 그래서 평가 방법을 수정한다는 건 일반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평가 방식이 아니라 대안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는 뜻이니까 이제 그런 대안적인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종류별로 이해를 다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 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단계에 대한 내용이 길어졌는데 6단계에서 장애 학생의 수업 참여를 위해서 유형을 결정하고 고안을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적 수정을 적용, 그 다음에 평가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평가할 때 뭘 평가할까요? 우리가 그 교수적 수정의 개념이 뭐였냐면 일반 학급의 수업에 참여하는 양과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할 때 예를 들어서 뭘 평가하냐라는 걸 한마디로 묻는다면 이 학생이 결과적으로 일반 학급 수업에 참여하는 양과 질이 향상되었느냐라는 걸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7단계 얘네들도 이제 뭐 중간중간에 비워놓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문제가 다뤄질 수 있으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조금 이따가 또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거도 뭐 요거는 이제 뭐 서답형에서 뭐 이 문제 자체가 나올까 싶은 그런 너무 기본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냥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세요. 통합의 개념은 크게 모음식이랑 포함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서 합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통합식이라고 하는 포함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포함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음식이랑 포함식이 있는데 모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제 분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음식이라고 하는 건 모으는 거니까 처음부터 하나의 덩어리였던 게 아니라 각각이 있는 걸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육이랑 그다음에 특수교육이 처음부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걸 합쳐서 통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뭐라고도 하죠? 선분리 후 통합. 선분리 후
통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 전부 다 이제 과거에서부터 통합교육을 설명해주는 역사적인 그런 과정을 설명해주는 뭐 주류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주류화랑 그 다음에 최소 제한 환경, 일반 교육 주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음식 통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인데, 반해서 포함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특수랑 일반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환경 안에 특수, 일반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포함시켜서 교육을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별이 특수면 필요한 경우에 얘를 빼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할까요? 풀, 아웃, 프로그램이라고도 하죠. 포함식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함시켜 놓고 나중에 빼서 우리가 이제 별도의 교육을 시킨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음식은 선 분리, 그 다음에 통합 포함식은 비분리 후 나중에 이제 필요에 따른 분리,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포함식은 좀 급진적인 어떤 통합교육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급진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되죠. 사실 뭐 현장에서 처음부터 포함식으로 모든 학생을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개념이고, 따라서 포함식은 이제 완전 통합이라는 개념이 포함식 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력도 뭐 너무나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 의미를 쓰자면 협력에 대해서는 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정의를 하니까 한 가지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협력은 목표가 어떤 목표일까요? 공동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뭐 그게 학생이든 뭐 교사든 학생과 교사가 합쳐져 있든 뭐든지 그 구성원들의 무엇이 있느냐, 공동의 목표가 있고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그런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협력 자체는 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협력 자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2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통합교육이나 개별화 교육이나 뭐 아니면 공학이나 특수교육 평가나 이런 우리가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영역에 있는 이런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 정의 같은 것들도 최대한 많이 봐주시면 이제 교직 논술 쓰실 때나 논술 쓰실 때 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좀 특히나 뭐 통합이니까 통합, 협력, 뭐 교수적 수정 이런 건 뭐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의들은 좀 확실하게 봐주시면 이제 쓰임새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좋겠고, 뭐 그건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책에서 보신 거는 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에 이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협력 교수, 이거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또 안 할 수가 없죠. 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도 일일이 다 적어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각각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만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메모하셔도 될 것 같고 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그런 협력 교수의 그런 유형으로 첫 번째 대안적 교수. 대안적 교수는 가장 중요한 그 배치 유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집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대집단과 소집단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 한 사람은 보조, 한 사람은 교수라는 게 빠져버렸네요. 그렇죠? 그거만 그 여백에다가 하나 더 적어서 5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게 왜 빠졌을까요? 그 밑에 2페이지 제일 밑에 조금 여백 있는 데다가 한 사람은 교수, 한 사람은 보조 써주시고, 지금 대안적 교수랑 한 사람은 교수, 한 사람 보조랑 약간 간혹 말을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려면, 대안적 교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집단이 있고 소집단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대집단은 전체 집단을 의미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 대집단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의 교사가 있고, 한 사람은 소집단을 맡고 있는데, 그 소집단은 이제 매번 이제 바뀔 수는 있는 것이겠지만 그 수업, 우리가 하나의 수업을 하면 그 수업 안에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집단은 어떤 요구가 있는 학생들일까요? 심화학습이나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 소수의 학생을 소집단으로 정해두고 그 소집단을 이제 지원해주는 한 사람의 또 두 번째 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어떤 학생이 뭐 보충 수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보충 수업이 필요한 교사, 그 학생들의 집단을 맡고 있는, 소집단을 맡고 있는 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안적 교수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점이 좋은 점일까요? 좋은 점, 장점. 이런 중요한 개념의 장단점도 최소한 이제 이런 많은 내용이 있을 때 최소한 2-3가지 정도씩은 여러분들이 막 바로바로 이렇게 인출이 될 수 있게 봐주셔야 돼요. 대안적 교수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뭘 맞출 수 있을까요? 개인과 전체의 학습 속도를 맞출 수 있다. 그죠? 한 사람이 계속 뒤처지거나 한 사람이 계속 혼자 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절충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교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협력교수를 한다고 해도 좀 이제 뭐 하다 보면 보충 수업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조금 이제 계속 공통적으로 계속 이렇게 집단화가 될 수가 있겠고, 심학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다 보면 고정화가 되고 분리가 되고, 그러면 오히려 소통이 잘 되지 않고 그 소집단에 계속 이제 포함된 학생들이 고립될 수 있고 낙인 찍힐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특징을 보실 때 최근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장단점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고득점을 다 답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분명히 그 답에 쓰셔야 되는 내용이 이제 따로 그 문제 예시안에 요구하는 바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 학생의 특성이나 그 학생의 상황을 주고 이 학생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학생이 수업받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장단점이나 특징 중에서 적절한 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를 많이 하고 그게 기본이긴 하지만 시험을 보실 때 내가 써야 되는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무엇일지 적용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한 거죠. 자, 아무튼 대안적 교수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교수, 한 사람은 보조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은 교수를 다 하고 한 사람은 보조하는 건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대안적 교수와 한 사람은 교수, 한 사람은 보조와 다른 점은 뭘까요? 집단이 이거는 좀 고정화되어 있고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이 한 사람은 교수, 한 사람은 보조는 그 수업 시간 안에 이 교사가, 보조를 하는 교사가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고정화되어 있지 않고 적재적소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한 사람은 교수, 한 사람은 보조는, 한 교사는 전체 수업을 맡고 한 교사는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장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속도를 맞춘다거나 수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분위기가, 선생님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산만해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입장에서 뭐가 커질 수 있을까요? 의존성. 아, 내가 잘 조금만 뭐 어려우면 손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존성이 좀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또 단점으로 설명이 되는 거니까 확연히 이제 특징이 다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스테이션.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 무엇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영역. 우리가 수업을 하려고 하면 그 수업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의 학습 영역, 학습 내용에 대한 영역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집단별로, 모둠별로 구분을 하고 그 모둠이 차례대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학습 영역을 돌면서 수업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테이션이 꼭 세 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예가 뭐죠? 스테이션 1, 스테이션 2,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테이션은 뭐 독립적인 활동, 뭐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간혹 어떤 책에 보면 스테이션이 2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테이션은 3개로 되어 있다, 3개 이상이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2개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스테이션이 2개로 되어 있다, 만약에 뭐 학습 영역이 2개다, 그러면 또 뭐랑 헷갈리실 수 있을까요? 어쩌면 평행 교수랑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비슷한 상황일 경우에 뭘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까요? 2개의 영역이 있는 거네? 그러면 이거 스테이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뭘 가지고 구분하면 확실할까요? 각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른지 똑같은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스테이션은 각 영역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소집단을 구성을 해서 모든 스테이션을 다 돌아야 전체적인 내용을 다 습득하게 되는 게 스테이션이고, 평행 교수는 나눴지만 같은 내용을 다른 교사가 지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이런 협력 교수 자체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꼬아져서 만약에 상황이 그렇게 나오면은 어떤 걸로 내가 이걸 구분할까라는 그런 가장 중요한 단서들을 꼭 짚어서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스테이션은 중요한 가장 핵심은 학습 영역을 나누는 거고 각 학습 영역은 그 주제에 대한 그런 각각의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학생들은 집단별로 그 스테이션을 다 돌고 전체적인 내용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학생들이 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능동적인 학습 형태가 될 수 있다. 또 어떤 점이 좋은 점이 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그들끼리 협동하고 이제 활동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포함 독립성 이런 것들이 증진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전체로 하는 것보다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죠. 이 말은 뭐 이제 다른 유형에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제 학생들의 반응이 증가한다는 건 이제 교사 대 학생 비율이 이제 적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시끄럽고 소란스러울 수 있고 산만할 수 있고 그리고 독립적이고 협동을 할 수 있고 능동적인 학습 형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면서도 같은 의미에서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기술이 없는 학생은 스스로 아무것도 학습을 할 수 없고 그냥 따라만 다니고 그냥 시간만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따라만 다닐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는 없죠.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집단으로 학습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기술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런 기술이 없으면 이제 참여하기 어렵다는 거니까 그런 점들이 단점이 되고 감독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행교수는 우리가 좀 전에 잠깐 다뤘지만 이제 전체 학급을 절반으로 나눠서 이제 두 교사가 각각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두 교사가 각 집단의 무슨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교수를 하게 되면 같은 공간에서 어디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 어떤 선생님한테 그 내용을 배울지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까요? 경쟁심이라던가 뭔가 저쪽이 막 좋아 보이고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겠고 교사들 입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각각 가르치는 것이니까 좀 조정을 잘해야 되고 서로 진도를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평행교수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을 같은 학급의 학생들이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게 되는 거니까 처음 배우는 내용을 하면은 곤란할 수 있겠죠. 그렇죠? 처음 배우는 기본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을 같은 반 학생들이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에 복습할 때 그래서 평행교수 같은 경우는 효과적인 복습 형태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강론서에 나오는데 그 말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내용을 할 때 평행교수를 하는 것보다 한번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할 때 그럴 때 평행교수를 쓰는 게 좋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장점으로 이제 나오는 대표적인 내용이 효과적인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명의 전체 하는 것보다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그런 점들이 되겠고. 하지만 단점은 조율이 어렵죠. 조정이 어려워요. 교사도 그렇고 학생들도 이제 뭐 경쟁 심리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고. 시끄러워지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같은 공간에서 이제 각각 하게 되기 때문에 시끄러워진다. 자, 그 다음에 팀티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팀티칭은 가장 협력을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팀티칭은 다른 어떤 협력 교수의 유형보다 협력을 하는 기술이나 전문성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초보가 신입 교사가 팀티칭을 하는 것보다 다른 협력 교수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팀티칭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뭐 별로 하는 의미가 딱히 없는 그런 이제 유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티칭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두 교사가 같이 한자리에서 협력을 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따라서 무엇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냐면 책임과 역할을 동시에 공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많이 하는 경우가 중요한 개념을 가르칠 때 한 사람은 개념을 설명해주고 한 사람은 뭐 행동으로 보여주고 한 사람은 설명하고 한 사람은 모니터에 나와 있는 예시를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 분담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은
그러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이제 아주 동등한 입장에서 공유를 한다는 그런 점들이 이제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두 교사가 모든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함께 뭐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건가요? 협력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뭔가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냐면 모델링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아, 선생님들이 저렇게 서로 협력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아, 저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이제 뭐 자료를 공유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모델링의 어떤 효과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죠. 그런 점들이 좋고, 그 다음에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 교사가 하나에 대한 내용을 협력해서 다양하게 가르치는 거니까 뭔가 명확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단점은 이제 제대로 계획해서 하지 않으면 그냥 한 사람이 해도 될 것을 두 사람이 그냥 역할만 나눠서 해버리는, 별 의미 없이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많은 계획을 필요로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5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시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고 책에도 공통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도 있죠. 한 사람은 교수, 한 사람은 관찰자,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한 사람은 교수, 한 사람은 관찰자. 이건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한 사람은 교수를 하고요. 한 사람은 관찰을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관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관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집단, 너무 수업 시간에 많이 떠드는 소집단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사회 시간인데 그 시간에 너무 성취도가 떨어진 학생들이 있다던가 하면 한 사람이 이제 그 목표를 가진 그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조하듯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유형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협력 교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항상 이제 사례가 주어지고 무슨 형태인지 그 형태에 따른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죠.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협동학습의 4가지의 원리.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이것도 다들 암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자,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 네, 상호의존. 이것도 그냥 말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건 어떤 뜻이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이제 같이 덧붙여서 외울 수 있는 게 있죠. 너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 서로 의존해야 돼. 너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너도 잘 되고, 그게 바로 상호 의존.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참여의 기회는 모두 똑같다. 누구나 똑같다. 동등한 참여.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동등한 참여랑 같이 이어서 이해하시면 좋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볼게요.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 그러니까 동등한 참여를 한다는 거는 꼭 시간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더라도 어쨌든 참여를 동등하게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한 분량만큼의 시간을 주어야 될 텐데, 학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등하게 참여시키려고 하면 그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있는 원리가 뭐죠? 동시다발적 상호작용. 그래서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참여를 모든 학생들에게 해주려고 하니까 그게 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의미의 원리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시간의 절약 또는 시간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바로 동시다발적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게 뭘까요? 개별적인 책무성, 개인적 책임 또는 개별적인 책무성,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에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도 많이 하시고 하시지만 이게 다 중요하죠, 정말. 그쵸? 누구나 내가 맡은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팀에 해를 끼치는 것이고 서로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누구나 똑같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쵸? 동시에 누구나 똑같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협동학습의 4가지 원리도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래 교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또래 교수는 이제 뒤에 보시면
또래 교수까지 좀 더 볼게요. 또래 교수는 이제 학생들이 협력을 하는 그런 형식 중에 하나고 때로는 교수 집단화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죠? 또래 교수의 장점이 나와 있는데 또래 교수는 또 여러 가지 유형이 또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만 우선 또래 교수 여러 가지를 다 포함을 해서 또래 교수를 하면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이런 것들도 그냥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문장 통째로 막 보시기보다는 주요 키워드 위주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래 교수를 하면 장점 어떤 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선 또래 교수는 학교에서 하는 건데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건 학업 성취도 향상, 그렇죠?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주기 위해서 학업 성취도 향상. 이건 가장 기본이라고 치고 이것 외에 또 어떤 점들이 좋을까요? 사회적인, 그렇죠?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향상. 또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많아지니까 어떤 기술이 또 향상될 수 있을까요? 의사소통 기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좀 더 이것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개별화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사가 모든 학생을 다루거나 개별적으로 하지 않을 때는 제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또래 교수를 활용하게 되면 그것들을 좀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더 개별화에 대한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학급의 분위기가 덜 권위적이다. 그래서 좀 더 자유롭다. 아니면 좀 더 허용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심리적인 분위기가 좀 더 이제 뭐 편안한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 그리고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또래 교수를 하면 교사가 실제로 그 학생에게 쏟는 시간, 실제적인 물리적인 시간은 적지만 의미로 봤을 때는 실제 교수 시간이 더 향상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사가 개입을 직접적으로 하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실제로 그 학생이 학습하게 되는 시간은 실제 교수를 받는 시간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점들도 좋은 점들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래 교수의 장점, 협력의 장점 이런 것들은 꼭 그대로 이게 시험 문제로 서답형으로 답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또래 수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강론서에 정의가 나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가끔 서답형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또래 수용의 개념, 이건 뭘까요? 이거 누가 누구에게 뭐가 어떻게 수용된다는 뜻일까요? 특수 아동이, 장애 아동이 누구로부터? 또래들로부터 받아들여지는 호감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에 대한 측정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용어로 쓰면 또래 수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정의만 간단하게 용어만 이제 또래들로부터 받아들여지는 호감의 정도다 이렇게만 알아주시고요. 이러한 또래 수용에 이제 여기 덧붙여서 나와 있는 설명은 또래 수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또래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많다, 가장 호감이 많다라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게 뭘까요? 잘생긴 거?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여기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고 지나가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봤더니 그 또래의 나이에 가장 적절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죠. 신체적인 매력, 부모님의 양육 방식, 인지적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봤더니 가장 중요한 건 그 또래의 나이에 알맞은 행동을 하는 학생들, 가장 그 또래에 보여져야 되는 그런 행동을 적절하게 보이는 학생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연구 결과 같은 거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또래 수용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